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업법 1 10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벌써 이렇게 10주차가 되고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뭐 어차피 시간이야 뭐 여러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우리 이제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좀 보셨고 앞으로 이 기말고사는 객관식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어차피 OX 문제도 객관식 문제도 OX 문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뭐 쓰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문제를 좀 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다면 그렇게 할 것 같고 오늘은 우리 기업법 이제 10주차 수업은 거기 공중적계급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죠? 16페이지.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뭐 공부했냐면 운송업을 공부했습니다. 운송을 이제 약간 복습을 좀 하고 우리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운송업을 공부했는데 이 운송은 이 육상, 호천, 항만 여기를 말고 공간적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 육상 운송 이 어떤 게 있냐? 주로 이제 물건을 나르는 물건 운송이 있고 사람을 나르는 여객 운송이 있다. 특히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중요했던 게 135조, 136조, 137조 이런 것들. 특히 137조에는 이 정액배상이었어요. 멸실, 그 다음에 연착했을 때는 인도 할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훼손이나 일부 멸실이 됐을 때는 도착한 날에 도착지에 가격이 간다. 이렇게 정액되어 있고 고가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지만 우연히 알았을 때는 뭐 우리 학설상은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은 이제 개별 책임 이제 그 법원이 참작해야 되죠. 가족들의 그 사항들을 참작하는 게. 그래서 개별 확정의 원칙이다. 정액배상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 다음, 여객 운송도 이 탁송이 있고, 그 다음에 휴대 수화물이 있었죠. 탁송일 때는 이제 물건 운송과 같고, 탁송은 이제 거의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게 특칙이다. 그 다음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화물 상한증은 누가 교부를 하냐? 바로 운송인이 교부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 다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뭐냐? 이렇게 공중적계급이다. 공중적계급. 공중적계급. 공중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손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공중적계급은 그렇죠? 우리 식당, 그다음 목욕탕, 뭐 서점, 사우나, 그다음 뭐 호텔, 뭐 여관 등등 이러한 것들, 이런 공중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죠. 여러분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당신이 왜 왔어?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식당 막 대박집에 너무 맛있는 집을 갔는데 이렇게 게시되어 있죠. 이 신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실돼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욕탕 사우나 가면 기중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호텔에 갔을 때도 기중품을 맡겨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상법입니다. 상법.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물건을 임치했을 때와 물건을 임치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중적객업자죠. 이 주인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히 당연상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뭐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불가항력이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 빼고는 거의 다 책임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중적격자들이 손해배상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법이 약간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적격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례를 좀 통해서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 수업에 들어가면, 이론 수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보시면 공중적격업 보시면 최근 들어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화된 A씨. 되게 좋겠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대요. 돈이 늘어난대요. 그럼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사업이 잠깐 망했으면 좋겠어요? 늘어나고 이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되면 좋죠.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1박 2일간의 경기도 소재에 있는 콘도 숙박시설 동안 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호텔, 여관, 이제 숙소. 공중적객업이 되겠죠.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의 품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크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도 입구를 지나 객실에 도착한 A씨는 보송 목걸이를 콘도의 지배인에게 맡겼다. 지배인 동그라미. 이 지배인이 이제 상법상 이제 지배인이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인. 그럼 지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배인. 지배인. 그럼 얘는 상법상 지배인이냐? 뭐 어떻게 따져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따진다? 그렇죠. 지배권이 있느냐 없냐, 얘를 따진다. 그래서 일단은 지배권이 있는 지배인으로 봤을 때 맡겼고, 지배인은 B는 목걸이를 금고에 콘도에 이제 뭐요? 금고에 보관했다. 왜 기종품을 맡기로 했는데 맡겼다 이 말입니다. 임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날이 어두워지고 콘도 숙박시설의 조명이 꺼질 무렵 갑자기 나타난 4인조 금고 털이범이 있었어요. 또 일이 되려니까. 그래서 콘도 숙박시설의 금고를 통째로 뜯어 달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날 보석 목걸이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크게 화를 내면서 콘도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콘도 지배인 B는 보석 목걸이를 금고에 보고하는 등 목걸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 그럼 보세요. 지배인 입장에서는 지배인 이 호텔 또는 콘도 숙소의 지배인은 기중품을 맡겼으면 어떤 관리, 보관에 관한 주의, 관리 대충 할까요? 아주 잘할까요? 철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 지배인 B가 누구에게? A에게 얘기하죠. 나는 보관 주의에 관리에 철저하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A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보석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이렇게 됐을 때 A씨는 너무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B의 설명을 듣고서 지배인의 B의 설명을 듣고서 지배인 B도 어쩔 수 없던 도난 사건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이 사람이 놀았겠어? 이 사람도 이렇게 잘했지. 물건에 임치 맡겼다 이 말입니다. 임치 안 맡긴 게 아니라 맡겼다 이 말이죠. 이럴 때 A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B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논점이 뭐냐?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보석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것인가? 누가? 공중저격업자가, 즉 숙소 시설 업체에서. 이해됐습니까? 네. 그 사례 해결은 자 보세요.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공중저격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훼손되거나 매실한 것에 대해서 공중업자의 책임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누가 한다? 공중업자가 내가 책임 없다고 해서 입증해야 된다. 입증 책임이 된다. 그럼 입증하기 힘들까요? 어떨까요? 어렵죠.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불가항력일 때 무조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입증하면 면책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공중저격업자가 예전에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상법 개정 이전에는 불가항력일 때면 책임이 먼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입증하면 면제된다 이 말입니다. 개정이 돼서. 즉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걸 불가항력인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입증하면 면제됐다. 이게 바로 바뀐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 해결을 보시면 상법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공중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입니다. 임치받지 않은 게 아니라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멸실한 것에서 공중저격업자의 책임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나는 안전을 다했다. CCTV 봐도 우리는 건물에 섰는데 그럼 어떻게 도난 당했을까? 그거 다 입증해야 돼요.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런 입증을 떠나가지고 불가항력, 즉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조건 배상을 해야 했다. 이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입증했을 때 A가 책임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요. 그럼 증명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례는 이렇고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례는 이해됐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자, 공중 동그라미. 손님, 우리 같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공중이라 그러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해서 거래를 영업하라는 것을 말한다. 거래,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요런 사람, 요런 개념이 바로 공중저격업인데, 공중저격업자 2번,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하는 자로서 영업에 제공되는 시설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저격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상인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회사. 그 다음에 개인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상인이다. 어떤 상인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공중저격업자는 상인이다. 상인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의 주체가 된다. 기업의 주체, 상인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기업의 주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중적격업자의 책임 동그라미하고 별표 치세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뭐냐? 자, 임치받았을 때 어떨 때 책임을 지냐? 물건을 임치받아야 돼요, 일단은. 고객으로부터 물건에 임치가 있어야 되고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물건이 멸실 훼손돼서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적격업자가 불가항력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분담한다. 즉 뭐냐? 옛날에는 이제 요럴 때 불가항력일 때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그렇죠. 책임 없음을 입증 책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입증.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면책 개시가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 칩니다. 예, 우리 기중품을 맡기지 않았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들은 진짜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의 특혜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면책 개시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기중품을 맡기지 않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들 있죠.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 이게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치받지 않는 물건에 대한 책임이 152조의 2항인데 요건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에요. 맡기지 않고 고객이 직접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중적격자 또는 그 사용인의 가실로, 즉 상인이나 그 일하는 사람들 있죠. 지배인 같은 사람들의 가실로 휴대의 물건을 멸실 또는 해실로 인했을 때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런데 면책 개시가 있어요. 특약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면책 개시만으로 책임을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정품을 맡기지 않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죠.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고 우리 조문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152조 가겠습니다. 자, 151조 의의를 보시면 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거래를 영업하는 자 공중적격업자를 한다. 이때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하는 자 공중적격업자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공중적격업자는 뭐다? 당연히 당연상인이 된다. 당연상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당연상인이 된다. 152조 별표 치시면 자 152조 공중적격업자의 책임 1항 공중적격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 미시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 임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맡겨줘야 한다. 보관해서 주의를 게을리지 아니하였으며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금 나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 이걸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미치칩니다. 인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불가항력일 것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안 졌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불가항력 이외에는 모든 걸 다 책임졌기 때문에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이 너무 무거웠어요. 옛날에는. 어디 갔어? 그래서 지워졌나? 여기 보세요. 여기 불가항력일 때만 책임을 어떻게 해요? 부담하지 않고 개정 이전에 불가항력이 있을 때만 책임이 면제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입증을 해야지만 책임 없으면 입증해야지만 면제된다. 그래서 불가항력일 때는 불가항력은 당연히지만 이제는 입증만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을 더 완화시켰다. 이게 특징이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항 보세요. 적격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했다. 안 받았다. 그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로 멸실 훼손됐을 때는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건이 뭐예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가실로 인해서 멸실 훼손됐다. 그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럴 때 당연히 책임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는 임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임치를 했다. 임치를 했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죠?
입증을 해야지만 면제되고, 입증 안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나는 보관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했을 때 면책되고, 이걸 입증 못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52조의 사망 보세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안 경우에는 공중적격자는 1항, 2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거요, 고객이 휴대 물건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 그러니까 면책을 개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도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 이 면책을 개시해도 얘들은 뭐가 된다? 예,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합의가 더 필요하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이제 17페이지 오시면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153조인데요. 고가물에 대한 특칙. 자, 우리 고가물에 대해서 하나 더 배웠죠. 우리 운송업에서 이 고가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지만 된다. 거기서 운송업에서 하나 배웠고, 지금 여기 공중적급에서 고가물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요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그 다음에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할 것. 여기도 종류와 그 가액을 명시해야 돼요. 고가물을 받았어야 돼. 임치해야 돼요. 이게 훼손, 멸실됐을 때, 이런 손해봤을 때 이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153조에 오시면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고가물에 대해서 고객이 밑줄칩니다.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아니하면, 그냥 대충 맡겼다. 그런데 맡기면서 이거는 가격이 한 2천만 원 되고, 이 시계는 전 세계에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는데 한국 건 제입니다. 제가 차고 있어요. 보니까 물방울 시계, 그래서 사실은 1억짜리인데 이거 2천만 원에 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하고 맡겼을 때 공중적격자는 그 물건을 멸실, 훼손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 고가물일 때는 반드시 명시하라 이 말입니다. 종류와 가액. 우리 운송업에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연결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54조를 보시면 152조 뭐예요? 공중적격자의 책임. 153조 이 고가물에 대한 책임은 공중적격자가 임치물을 발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가는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몇 개월? 6개월. 대리상도 6개월. 공중적격업도 6개월이다. 요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6개월이에요. 민법은 뭐 1년, 3년, 1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6개월짜리는 특이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상법은 6개월짜리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 대리상. 그 다음 공중적격업자의 책임. 이런 것들은 6개월짜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2항은 물건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1항의 기간이 고객이 그 시설을 택한 날부터 기산하고 기산점이 그렇고, 3항 1항과 2항은 공중적격자가 그 사용에 악의인 경우에 적용한다. 선이 되면 적용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7페이지 오시면 단기 소멸시효 6개월 걸린다. 요거 말씀드렸고 별표 치시고, 5번에 이제 불법 행위와의 관계. 공중적격업자는 그 사용인 또는 공중적격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가실로 고객이 임차한 물건에서 고객의 휴대품에 대한 멸시,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한 물건에 대해서 멸시나 훼손된 경우 공중적격업자는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이다. 두 개 다 한다. 그 계약체결상은 계약체결상 민법 390조, 불법행위 민법 750조, 이 청구권이 두 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청구권이 경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사례에서 정리를 하면, 다시 여러분 앞에 오서 사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뭐 이제 뭐 목욕탕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상법 153조, 152조에 따라서 뭐 면책을 개시함을 이렇게 알리잖아요. 다 그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얘네들은 다 강행 유증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례를 정리하면 사례 해결 16페이지 오시면 상법 개정으로 이 사람은 책임을 어떻게 해요? 없음을 증명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야? 불가항력 이런 말은들 안 나오고 이제 책임 없음을 증명. 근데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면책 개시가 있었다. 이런 면책 개시들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7페이지 프랜차이즈 가맹업인데 요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조문으로 창고업이 있습니다. 창고업 155조입니다. 155조. 이 창고업은 우리가 이거 조문으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제 창고업은 뭐냐? 우리 물류센터 같은 데 보면 이제 모든 이제 물품을 이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물품을 크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공장에서 물건이 계속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지고 이제 선적을 해서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데 배가 구해지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에 싸놔면 공장은 창고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데고 거기에 이제 공장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가 다 어떻게 해요? 찼다. 그러면 전문 창고업자에게 가서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수출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곳의 집이 내가 이사할 날은 오늘이고 저 집은 언제요? 오늘 빠져야지만 내가 짐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틀 뒤에 빠진대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그 물건을. 아유, 이삿집 센터에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창고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맡겨서 이틀 뒤에 갖다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고업은 이렇게 우리 무역할 때 그 물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창고. 그래서 창고업을 이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인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제 155조로 가겠습니다. 창고업. 타인을 위해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으로써 영업하는 자. 자, 타인을 위해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다.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을 창고업자다. 이 창고업자도 당연히 상법상 뭐가 된다? 당연 상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증권을 발행한다.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고 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0조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임치물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해탈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임치물의 검사와 견적 그 다음에 보존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데요. 임치인은 물건 바른 사람들은 임치인은 누구예요? 맡긴 사람들. 임치인은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해서 임치물의 검사, 견품, 적치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겠습니다. 보관료도 청구할 수 있겠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추구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 비용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때 이제 한다. 돈을 달라 한다. 임치기간을 보시면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도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내에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경과하면 창고업자의 책임시효 166조 1항에 보시면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책임의 시효, 채권의 시효도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업자는 이제 이렇게 의무하고 이런 걸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울 게 이제 신종상영이로서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리스란 말은 우리가 시설 대여라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우리 이제 조문으로는 168조의 2 우리 보면 금융 리스업이 있는데 이 돈을 빌린 것도 리스지만 시설 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네 의원들이 이제 개원을 하면 이게 뭐 기계를 좀 사야 되겠죠. 이 기계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기계를 렌탈하죠. 리스 시설 대여서 임대료를 냅니다.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아시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종 뭐 CU GS25 이 교실이 좀 건조해가지고 제가 좀 목 좀 축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상행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상행위를 보시면 상사 매매 보조상에서는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상 이것들을 봤어요. 상사 매매, 보조상.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적객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 창고업 같은 걸 조문으로 살펴봤고 이제 신종상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리스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팩토링이라고 있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 대여, 금융 대여, 금융시설. 그러니까 아까 의료 장비 같은 걸 말하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죠. 우리 가맹점 되게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거의 다 뭐 CU, 뭐 GS25 등등등. 뭐 빵집들, 뭐 커피숍 너무 많잖아요. 다 프랜차이즈. 팩토리는 채권 매입이에요. 채권 매입. 그래서 이건 이제 개념만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프랜차이즈 공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업. 그래서 가맹업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 가맹업이 가장 많은 게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콩다방, 별다방, 커피숍 너무 많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김치만 드시고 커피를 잘 먹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도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막 붙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시연할 때 이제 알바를 커피숍이나 이제 또 아니면 또 어디 이 편의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는 이유가 시급이 좀 싸요? 비싸요? 최저임금보다는 다 이상 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커피숍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예, 그런데 그래서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 있고 프랜차이즈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이 좀 다 프랜차이즈. 예. 그 빵집 같은 것들이 예,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보시면 사례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프랜차이즈만 이제 검토하면 우리 이제 상행위를 다 공부합니다. 아셨죠? 요거 하고 우리가 이제 기업법 2에서 배워야 할 회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뭘로 들어가냐면 그 어음수표법, 즉 유가증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기업법 1은 기업법 2는 거의 회사법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기업법 2는 상법 총론하고 상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을 배운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법은 따로 보험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시면 되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를 잠깐 볼까요? 보시면 사례를 보기 전에 이거는 이따가 좀 쉬었다 보고요. 우리 그 금융 리스업에 대한 개념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얘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개념만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금융 리스업인데 168조의 의 금융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보세요. 시설 같은 거, 의료기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밖에 재산, 금융 리스 물건이라 합니다. 이를 제3자에게 이 공급자죠. 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가지고 금융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는 것을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리스업자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법리들은 바로 금융 리스업자의 뭐 의무나 공급자의 의무, 계약을 이제 이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집중 심도 있게 배워야 될 게 바로 별표 치세요. 가맹업 168조의 유. 이건 따로 배우고. 자, 그다음에 168조에 11은 채권 매입업이에요. 의 보시면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에 관해서 용역의 제공, 서비스까지 제공 등에 의해서 취득할 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에 대해서 매입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이제 채권을 매입해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팩토리를 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46조로 가보세요. 19회 40조 기본적 상행위의 19호에 금융리스 동그라미 치시고 20호에 상호 상표에 대한 그 허락을 의해서 영업하는 거. 이게 가맹업 프랜차이즈. 21호 채권 매입입니다. 그럼 새로 들어온 게 22호. 이게 이제 바로 신용카드 지급 업무에 대한 인수.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상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는 좀 쉬었다가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프랜차이즈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